제2세션의 주제는 에너지 신산업,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전략입니다. 이 세션 진행을 맡아주실 분은 박진호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에너지 MD님입니다. 패널분들과 함께 앞으로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패널 소개는 박진호 좌장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날, 어제도 제가 오전에 와서 아주 재밌게 들었는데요. 재생에너지 3020에 대한 여러 우려, 그런 코멘트도 많이 받고 토론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기준으로 20%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필드에서 여러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과연 그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서 가능하겠느냐, 그거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 또 제도적 인프라적 그런 장치가 필요하겠느냐,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냐 하는 또 시각들도 볼 수 있었고요. 또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뭐 미세먼지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또 동북아 협력, 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남북 화해 무드와 관련된 남북 경협에서 또 재생에너지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슈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재생에너지를 그냥 무작정 20% 확장하게 되면은 결국 중국 기업들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한국 기업의 그 제조업 역량도 키워서 수출 산업으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키울 수 있겠느냐,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그가 있고, 또 재생에너지 3020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최근에 이제 REC 조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임야나 이런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 도시형 마이크로 그리드로 갈 것이냐, 또 이 대규모 공기업과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계획 입지 위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소기업들과 같이 연계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은 우리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이런 측면에서 그 각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전문가님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를 맡으시고 토론에 참여하실 이상훈 녹색에너지 전략연구 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이 박사님은 세종대학교 정책학 박사, 기후변화 정책 전공을 하셨고요. 환경운동연합 활동을 오래 하셨고, 녹색에너지 전략연구소를 만들 때부터 주도해 주셨고, 현재 녹색성장위원회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또 새 정부의 그 재생에너지 공약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주도적으로 참여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패널로 모신 분은 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이태정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은 시애틀 워싱턴에서 정책 박사를 하셨고요. 그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홍콩에서 조교수를 거쳐서 연세대학 현재 부교수로 계시면서 또 환경에너지 인력 지원 연구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성수 박사님, 에너지공단 인사드리겠습니다. 김 박사님은 동국대학에서 신재생에너지 공학 분야에 박사를 하셨고, 91년에 에너지공단에 입사하셔서 상당히 장기간 활동하고 계시고, 특히 이번 정부가 마련한 재생에너지 3020 그 계획을 주도적으로 입안하신 분의 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부탁드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롯데물산의 물기술팀장을 맡고 계시는 박대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팀장님은 롯데건설과 물산 94년부터 올해 롯데에 계시면서 여러 아파트 신축이라든지 뭐 리뉴얼 부분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린 리모델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관련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순서로 우리 이상훈 박사님의 발제를 듣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하고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주요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이 파리 협정이 이행되더라도 2도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 전환이 필요하다고 국제에너지기구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효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재생에너지 공급 쪽에서 저탄소 에너지 중에서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발전 부문, 전력 부문에서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재생에너지가 발전 부문에서 매우 경쟁력이 있는 기술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화석연료가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8%인데요. 2050년이 되면 이것이 완전히 거의 사라져야 되고 거의 대부분의 전력 생산을 저탄소 에너지로, 저탄소 전원으로 해야 2도시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런 경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 전력 생산의 적어도 3분의 1을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담당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원자력이나 CCS 같은 다른 저탄소 기술이 그 기대했던 역할을 못할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역할이 더 커져야 우리가 기후변화를 2도씨 이내에서,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2도씨 이내에서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현재 파리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각국의 국가별 기여 방안을 보면 대부분 저감 기술로는 재생에너지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좀 더 가속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인데요. 지난 15년간 발전 설비의 증감을 보면 저탄소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의 설비 용량이 감소하는 반면에 풍력이나 태양광의 설비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에너지 전환의 하나의 그런 방향을, 흐름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에너지 전환의 모범 사례로 독일의 예를 많이 드는데요. 사실 독일의 예는 유럽 28개국 중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는 아닙니다.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모든 국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많게는 95%까지 감축하겠다는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 수요를 줄여가야 되고, 그리고 공급하는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저탄소 에너지로 해야 되는데, 독일은 아시다시피 그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온실가스를 2050년 되면 거의 배출하지 않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 당연히 재생에너지 위주로 정책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정책하고 비슷하지만 독일이 주목받는 것은 2050년까지의 로드맵이 비교적 상세히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중국이 이 에너지 전환에 생각보다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탈석탄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석탄의 대안으로서 그 청정에너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청정에너지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같이 포함을 합니다. 근데 중국의 국가개발개혁위원회에서 파리 협정을 앞두고 2050년까지 중국이 저탄소 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보급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계획이라기보다는 장기 비전인데요. 재생에너지를 많이 확대하는, 빠르게 확대하는 그런 이 로드맵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력의 약 90% 이상을 저탄소 에너지로 공급하고 싶다. 이거는 이제 계획이라기보단 그런 일종의 야심인데요. 그리고 그 중에 원자력도 일부 차지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 이런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비전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다른 것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적어도 2030년까지는 이 비전대로 현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신을 똑바로 직시를 해야 됩니다. 중국의 미세먼지 문제는 10년 안에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화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주요국에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뒤늦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것이 대단한 목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전력계획에서 재생에너지를 하나의 주류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전 부분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2017년 통계가 나왔는데요. 대수력을 포함하면 지난해 약 3,100억 달러 정도가 태양광 풍력 수력 분야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설비 투자의 약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화력발전에 약 1,000억 달러 그리고 원자력에 약 400억 달러 정도가 투자된 걸로 나오는데요. 지난해 태양광에만 1,600억 달러 그리고 풍력에 약 1,100억 달러가 투자가 됐습니다. 이미 이제 신규 발전 설비 투자는 재생에너지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고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는 2040년까지 신규 발전 설비 투자의 72%를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도씨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의 추세보다도 한 50% 정도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과연 그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그 중에 대부분도 아마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는 것은 단지 저탄소 에너지원 그리고 대기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측면만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다른 발전 기술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영국 또 유럽의 각국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다른 발전 기술보다 더 경쟁력이 좋아지는 상태이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 방식, 일부 지역, 일부 설비지만 그 설비는 이제 이미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킬로와트 시당 20원, 30원에 지금 전력 구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은 OECD나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한국은 지금 재생에너지의 그 발전 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이고 과제인데요.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가 재생에너지 3020 나아가서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전환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흐름을 쫓아서 문재인 정부도 에너지 정책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에서 에너지 전환을 명시를 했고요. 에너지 전환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정책을 동시에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를 거쳐서 탈원전 로드맵이 확정이 됐고 지난해 에너지 전환 계획을 반영해가지고 8차 전력 수급 계획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 수급 계획은 과거 계획하고 크게 다른 점은 전력 수요 전망이 저성장 기조를 반영해서 좀 많이 낮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기차가 늘어나는 그 새로운 변화 같은 것을 충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검토하고 고려해서 전력 수요 전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짓고 있는 원전 공사가 마무리되고 건설 중인 석탄 발전소 공사가 마무리되면 신규로 늘어날 발전소는 재생에너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가스 발전 설비밖에 없습니다. 그런 추세로 갑니다. 하지만 이 그림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은 지금 현재 건설 중인 그런 원전과 석탄 화력 용량이 꽤 많기 때문에 2030년이 돼도 확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가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원전을 더 이상 건설하고 그리고 석탄 발전을 새롭게 계획하던 시대는 이미 국내에서도 끝이 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돼야 된다. 이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지붕이나 작은 면적도 잘 활용하도록 정책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독일에는 250만 개 이상의 크고 작은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있습니다. 우리도 2030년까지 추가로 약 50기가 정도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게 된다면 놀고 있는 작은 지붕에도 그리고 그냥 놀리고 있는 작은 부지에도 태양광이 들어가는 것을 포함해서 약 156만 호 정도의 설비가 보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신규 설비 투자가 90조 원에서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이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는 다른 에너지 기술에 비해서 설비 용량당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그쳐가지고는 우리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혁신을 만들기는 힘들고요. 지금 국내에서 말하는 4차 산업혁명 같은 스마트한 에너지 기술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 정부도 답을 찾지 못했고 여기 계신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약 49기가의 설비를 보급하는데요. 정부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태양광을 약 31기가와트 그리고 해상풍력 한 12기가, 13기가를 포함해서 풍력을 16.5기가와트 정도 보급하겠다는 전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이 보급이라는 것은 정부가 계획을 해서 연간 몇 기가를 보급한다 이런 계획들이 잘 맞지는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부는 규제와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면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시장이 과열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여서 시장을 조정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우리는 이제 정부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좀 매년 얼마씩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재생에너지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이 약 20%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어디에다가 재생에너지 설비를 까냐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독일이나 일본은 태양광을 40기가 이상을 했는데 3분의 2 이상이 이 건물 지붕이나 그리고 거의 활용되지 않는 그런 부지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붕이나 수면, 유휴 부지를 잘 활용한다면 국토를 생산성이 있는 다른 그 용도로 쓸 수 있는 국토를 잠식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 보급이 상당 부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이 잠재량을 산정을 했습니다. 태양광을 건물 옥상에 20에서 40기가 정도까지 깔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염전이나 폐도로, 폐철로 이런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상에서도 20에서 60기가 정도를 보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수상만 활용하더라도 최대 이제 7.5기가와트 정도 보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3020 목표를 달성하는데 보급 잠재량은 충분한 상태이고요. 우리가 이제 3020은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발전량뿐만 아니라 전체 에너지에서의 비중을 50%, 많게는 이제 100%까지 가는 것이 이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잠재량을 활용할 것인가는 계속 고민이 돼야 되는데요. 건물 벽면이나 창호, 지붕 자재를 결합한 건물 일체형 태양광이 미래에는 경제성 있게 보급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을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실증 사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계속 경지 면적이 감소하는데요.
그 중에 약 10%, 자연적인 경지 이 감소 면적의 약 10%만 활용하더라도 우리가 태양광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인구가 조밀하고 국토가 좁다고 하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많은 그런 잠재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서 시민이나 농민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 작은 자원을 활용해서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서 비용이 올라갈 때 그 비용에 대한 지불 의사를 높이는데 국민들이나 농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주택, 건물, 자가용, 그리고 협동조합, 소규모 사업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만들려고 제도를 디자인했고요. 그리고 농민들이 스스로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급 속도를 앞당기고 또 산업 육성을 동시에 기하려면 대규모 프로젝트도 등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입지 제도도 이런 대규모 사업이 이 환경 갈등을 줄이고 또 지자체의 어떤 수용성을 높여서 하는 방식으로 지금 도입될 예정인데요. 사실 이런 계획입지 제도는 유럽에서는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굉장히 일반화된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우리는 발전사업 허가를 주고 난 후에 환경 논란이나 개발 행위 과정에서 논란이 많아서 사업이 무산된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나중에는 환경 갈등이나 지자체 반발 같은 잡음 없이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부드럽게 일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대규모 프로젝트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새만금도 있고 또 염해 농지도 있고, 그리고 뭐 도로나 여러 가지 폐부지를 활용한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해상풍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해상풍력은 아직 그 잠재량이 실현되진 않았지만 국내에서도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상당한 잠재량이 있고, 또 이것을 실현할 때만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경제성 개선하기 위해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개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제도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확대되는데 보면 우리가 V2G, 그 다음에 EMS, 가상발전소, 프로슈머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가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가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ICT 기술은 상당히 발달됨에도 불구하고 ICT 기술과 재생에너지가 결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직 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낮은 것이 1차적인 원인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 가격제도와 시장제도가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새로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3020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15년간의 우리 이 경험이 축적돼 있고요.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시장이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입지 확보나 개통 접속, 지역 수용성, 재원 마련 같은 여러 가지 제약 요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제약 요인을 자꾸 극복할 경우에는 연간 300조가 넘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을 높이면서 국내의 혁신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하지만 또 우리가 국내 보급 시장을 산업 육성하고 연계를 못 시킬 때는 중국에게 시장을 내줄 우려도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많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라고 예외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보급과 산업 육성에서 성과를 내면서 동시에 이 보급과 산업 육성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입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입지 확보에 대한 계획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 발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새만금이나 국가산단 유유부지, 시야오 유유부지, 염해 피해지 및 폐염전, 그리고 지붕의 잠재력을 빨리 끌어내는 방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입지를 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할 필요가 있고요. 독일이나 일본은 연간 10기가와트가 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접속을 가능하게 했는데 왜 세계 우량 전력회사인 한전은 연간 2기가, 3기가도 개통 접속이 어렵다고 하는가. 이 굉장히 뭐랄까 미스테리한 하나의 숙제인데요. 개통 접속을 우리가 독일이나 일본의 경험을 잘 살펴서 연간 5기가 이상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어떻게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농촌 태양광 같은 경우에 여야 정치인 그리고 지자체에서 다 환영하는데 왜 안 되고 있는가. 빨리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속도감 있게 전파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국공유지 활용 시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을 해서 우리 경제성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경쟁력도 키워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해상풍력이 보급이 안 된다면 우리가 3020 목표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데 해상풍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좀 확실한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이제 고민을 그만하고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이 전반적인 거를 쭉 터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세션의 제목이 이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이 확대 어떤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 패널들한테도 이제 그런 거 세션의 제목을 좀 생각하시면서 토론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원래 시작할 때는 이제 좀 큰 그림을 먼저 이렇게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쪽으로 가려고 해서 먼저 참 이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보니까 플로어에서 벌써 제가 예상되는 질문이 최근에 지금 임야 관련해서 태양광 과중치를 이제 일괄적으로 0.7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중소사업자한테 상대적인 좀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아까 우리 이 박사님 이제 발표에 의하면은 부지라든지 뭐 수상이라든지 포텐셜한 이 면적은 넘친다. 제 생각에 적어도 3020을 달성하는 데는 충분한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다. 근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계획 입지로 가는 것이 어느 정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중소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형태가 어느 정도로 가야 되는지 아직 구체적인 정보 방침은 안 내고 있는데요. 먼저 그 부분 관련해서 이 부분만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걸 포함해서 우리 먼저 에너지공단의 우리 김 실장님한테 조금 이 박사님 발제 자료에 좀 추가하는 측면에서 코멘트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3020 정책을 수립해서 작년 12월 28일 날인가 이제 발표를 했고요. 정식으로 이제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에 올해 4월 달에 이제 반영을 해서 국가 계획화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방금 전에 이제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스킴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RPS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인 REC 가중치를 이번에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제 좀 반대 의견도 많이 제기하고 있고요. 또 한번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3020 정책의 트랙을 보게 되면 대규모 계획 입지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다음에 발전 단가를 낮춰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민 참여형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외지인들이 사업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 때문에 지역에 이게 침투가 잘 안 되니 주민들이 참여하는 스킴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 트랙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 대체에너지 그 촉진법을 그 필두로 해서 이 법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국제 기준과 맞지 않는 에너지원들이 재생에너지에 분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폐기물이나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어떤 선별 작업을 통해서 청정 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가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RPS 공청회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재생 폐기물, 그러니까 국제 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 가중치를 좀 줄였습니다. 특히 바이오 에너지의 혼소 부분은 사실은 이제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해서 이번엔 좀 그 대폭 하향을 했고요. 또 가장 민감했던 게 이제 산지인데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한 70%가 산지이기 때문에 태양광이 결국은 산지 쪽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찾아보면 왜 산지로 사업자들이 가야 되느냐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이격거리 규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공인공 계획에도 들어있지만 그 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격거리 규제에 관련된 이 법안을 벌써 제출한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합의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면 굳이 산지로 갈 필요가 없고요. 또 최초에 이 REC 제도를 개편할 때 5대 지목으로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이미 산지는 0.7이었어요. 그리고 산지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소유가 외지인들이 많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서 대부분들이 이제 농업인들이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태양광이 보급되는 과정 속에서 수용성이 좀 높아요. 근데 산지는 외지인들이 그 소유한 상태에서 개발이 분양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그 환경의 손해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과 어떤 반대에 부딪히고 하면서 정부에서도 이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산지를 아예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우선순위만 조정했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예 기간도 저희들이 이제 개발 행위 허가 기간으로부터 공청회 때는 6개월 이내에 그 우리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 행위를 취득하면 기존 가중치를 주겠다고 하는 내용은 이제 공표가 됐지만, 그게 조금 이제 좀 현재 의견을 받고 있는데 조정될 여지도 있고 해서 산지를 포기한 것은 아니고 우선순위만 조정했고 또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제도가 조정이 되었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박 팀장님, 좀 관련하셔가지고 아마 주로 이제 건축 쪽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그리드하고 그다음에 건물에 들어가는 재생에너지 쪽에 관심이 많을 거로 보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에 가지고 계시는 그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뭐 저는 롯데월드 타워 쪽에서 한 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워 쪽에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설치가 돼 있으니까 한번 참석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한 공고로 듣고 참석을 했고요. 저희 롯데월드 타워에 모레 한 5가지 정도의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광이 한 400kW, 뭐 국가 규모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은 건축물 옥상의 한 80% 정도가 다 태양광 파넬로 사실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열이나 지열, 그리고 풍력도 다리우스형이 들어가서 이제 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열원 설비인 지열하고 특히나 이제 상용으로는 연료전지가 또 800kW가 에너지센터에 들어가서 현재 3년째 상용 운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현재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그 태양광 쪽의 그 확대 전략이 사실 뭐 주안점인 것 같은데, 도심지에서 사실 옥상의 대부분을 태양광 파넬을 해도 그렇게 면적 그 활용도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다른 그 기계 장치료,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그 옥상 정원에 대한 그런 수요들도 사실 있고 해서 좀 더 폭넓게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풍력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은 한 3년 정도 운전을 해보니까 한 80% 정도의 효율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서의 풍력도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은 좀 하고 있는데요. 대신에 공급에 대한 그런 불균형 같은 산업 그 제조 설치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저희가 좀 갈 길이 좀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술 쪽에서는 안 나오셨는데 나중에 질문이 나오면은 또 저도 한번 대답해 보든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좀 아무래도 거시적으로 보시니까요. 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패널 토론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뭐 남북이라든지 뭐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재생에너지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가지고 계신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이라는 세션의 타이틀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지속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면들, 그리고 기술적인 면, 그리고 세 번째로 수용성의 면이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에너지라는 것이 마켓, 그 시장에서의 가치가 중요하고 시장제이기도 하지만 정책에 너무나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재화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생각,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에너지 정책의 기조를 잡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저희가 에너지 정책을 쭉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보면 정권마다 그 강조점들이 달라집니다. 핵에너지를 강조하고 했던 때도 있고 또 핵에너지를 강조하면서 그 수출을 강조했던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그런 기조로 재생에너지와 탈핵이라는 분산형 에너지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는 걸 발표를 통해 또 많은 전문 지식을 통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런 기조들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 그런 스킴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아무리 세계적인 그런 트렌드가 재생에너지를 강조한다고 해도 국내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구조를 어떤 식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이 설비 산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속적이지 않으면 투자가 어렵고 그 투자가 힘들면은 확대도 힘들게 됩니다. 시장이 형성되고 투자가 되고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는데 상당한 기간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그런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 제도적으로 유지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면인데, 저는 정치학자지만 이렇게 기술자는 아니지만 이 재생에너지라는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많이 배울수록 느끼는 것은 이 재생에너지 원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걸 시스템으로 봐야 되고, 특히 분산형 재생에너지원 중심의 시스템의 네트워크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생에너지 자체의 문제점, 그 간헐적 인터미턴트한 것 때문에 그리드와 반드시 연결 잘 돼야 되고,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발표에도 말씀하셨듯이 ESS라든지 얘는 스토리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 스토리지 시스템이 일렉트릭 비클, 김필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V2G 같은 Vehicle to Grid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 EV 자체가 배터리로 ESS로도 쓰이는 다양한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보고 연계를 해서 시스템으로 봐야지, 이 재생에너지 원만을 가지고 봤을 때는 이 확대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비전들을 가질 때 어떻게 이 개통 연계뿐만 아니고 이 ESS까지도 다 연계를 해서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에너지가 끊겼다가 나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특히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는 더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수용성에 대한 겁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세계적인 트렌드고 아무리 국가에서 장려를 한다고 해도 이 재생에너지 특성 자체는 물론 대규모의 그런 설비 산업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방금 발표에서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산형이고 주민 참여형, 국민 참여형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랬을 때 가장 또 중요한 것들이 어떻게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느냐라는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제가 요즘 최근에 많이 연구하고 다른 데서도 어느 정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 리빙랩이라는 개념이 있죠. 리빙랩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실험실입니다. 즉 탑다운으로 이건 모두 다 결정됐으니까 이걸 수용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리빙랩의 큰 두 가지 원칙이 있다면 PPPP와 그리고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퍼블릭 프라이빗뿐만 아니고 피플이 같이 가는 프린시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수용하는데 피플이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용자들의 니드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이 수용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problem identification, 즉 문제가 뭐냐뿐만 아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사용자와 관과 비즈니스가 같이 공유해서 같이 논의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예를 잠깐 들어주면, 도심에서의 이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옥상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또 그 중에서도 공공 건물에서의 옥상 중에 많이 얘기하는 게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 옥상 별로 사용도 안 하고 평평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해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태양광을 설치할 때 뭔가 시설을 했을 때 안전과 방수 문제, 뭔가 구멍이 뚫어지거나 그렇게 했을 때 어떡하냐, 아니면 옥상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나는 태양광도 쓰고 싶고 아니면 이런 정원으로도 쓰고 싶고 아니면은 운동장으로도 쓰고 있고 안테나를 세운 데도 쓰고 있고 다양한 경쟁, 이 옥상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그 경쟁들이, 그 토지 사용에 대한 경쟁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왜 태양광이냐, 그런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공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은, 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또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또 아파트 주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반사가 돼 갖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또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용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서로의 해결책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수용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그런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정치적인 요소, 그리고 통합적인 정치적인 지속성, 그 확대의 지속성, 그리고 통합적인 기술의 비전과 그 기술들을 연계하는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그리고 수용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리빙랩의 그 접근 방식도 중요하다고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약간 사족처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재생에너지 자체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환경과 생태를 공부를 하고 그런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보자면 이 태양광 패널 자체도 폐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설치를 하고 그런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폐기물들을 어떤 식으로 잘 처리할 것인지 만들 때부터, 그리고 설치하고, 그리고 그것이 수명이 다했을 때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까지도 이 확대 정책에 딱 포함되진 않지만은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하는 종합적인, 그리고 모든 전 과정적인 생각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굉장히 브로드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 한 2년 전인가 그 국제에너지기구 그 IEA의 사무총장이 클린에너지 장관 회의에 가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새로운 분야로 이렇게 뜨고 있고, 아까 우리 이상원 소장님이 발표하셨을 대로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코멘트를 하나 던진 게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그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 인프라하고 연계 문제, 이런 거는 앞으로 서로 힘을 합쳐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우리가 간헐성 재생에너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태양광 풍력은 특별히 VR이라고 그래서 Variable Renewable Energy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Renewable Energy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가는 방향이 태양광 풍력 중심이다 보니까 그 VR로 가고 있는데, 더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 사무총장 말씀이 오히려 그거를 받아들이는 각국의 그 정책의 베어러빌리티가 더 큰 문제다. 그래서 그 정책의 일관성을 이제 그 클린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각국 참여한 장관들한테 강조한 바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 제가 잠깐 이제 질문에 대한 Q&A 시간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 세션을 어제랑 오늘 쭉 관찰해 보니까 농담 아닌 농담 하나 던지고 싶은 게, 우리 세션만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3대 성인 김이박 씨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다른 세션은 보니까 다 아닌 성이 있는데요. 그냥 아재 개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7개 정도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질문들이 패널들이 다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 보시고 자신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재생 관련 정부 부처 간 규제가 상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개발은 막아야 되지만 메커니즘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처 간 상설 협의회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 김 실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100% 공감합니다. 이게 뭐 부처 간의 칸막이라고 하는 게 참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싶을 정도로 제조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절감을 해요. 근데 그건 비단 정부 부처 간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이 3020 정책을 시행하는 산업부 내에서조차 존재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이게 3020 계획에 보면 산업 육성과 일자리, 신산업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질문과 좀 동떨어진데, 저는 이제 제 4차 산업혁명이 곧 에너지 혁명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이제 사람과 공간과 사물을 연결하는 초연결 사회에 있어서 하여간 그 배신 역할하는 것은 에너지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죠. 5월 29일 날 전기사업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근데 그게 2016년 6월 달에 정부 안으로 국회에 제출돼서 2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뭐가 있냐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전력중개 서비스를 허용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드디어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국회가 사실은 등 떠밀려서 전기차가 세금을 보급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받아들였는데요. 최초의 정부안에서 제출했던 내용 중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 프로슈머입니다. 이웃 간 거래를 이게 허용하는 제도가 들어있었는데 최종안에는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용화시킬 수 있는 게 전력산업이에요. 근데 이웃 간 거래나 이런 프로슈머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싸게 도달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국회에 불만이 많다고 이제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으면 비즈니스 플랫폼이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한 산업의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김필수 교수님이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전기차나 이제 수소 연료 전지차 FCEV가 이제 분명히 이제 자리를 잡을 건데, 거기서 오는 에너지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어느 방법으로 얻을 것인가 중요하잖아요. 리뉴어블에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유연탄이나 원자력에 의존하는 방식은 산 지속 가능 방식이 못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보면 그 뭐 P2G, 그러니까 이제 수소로 전환하는 방식, 전해질 방식이긴 하지만 그런 방식들이
여기 많이 녹아 있는데 이게 언제 꽃필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서 질문해 준 것처럼 이 칸막이, 정부 간의 협업, 이거는 제가 이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아주 절감하는 부분이고요.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나갈 부분이 아닌가.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이제 국회 불만이 있다고 얘기한 것 같아서 발언을 그냥 여의도 쪽에 불만이 있다 이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네. 그것도 이어진 아재 개그로 받겠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하나 첨언드리면은 저희 그 산업부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오피스에서 그렇지 않아도 국조실하고 같이 산업부 산정실에서 그 에너지 신산업 5대 신산업 분야 관련해서 그 제도 개선하는 로드맵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선순위별로 빨리 할 수 있는 거, 천천히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늘 질문 주신 분이 혹시 그런 구체적인 아이템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이 계시면은 하시라도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좀 많아서 우리 토론자께서 좀 답변을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은 수요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수요 관리와 효율 향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궁금하며 정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정부 사이드니까 공단에서 발표하시면 좋은데 뭐 어차피 녹색위원회 활동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이상훈 소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요 관리나 효율 향상에 대해서 과거 정부부터 항상 정부는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 관리나 효율 향상과 관련한 많은 그 제도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가지수로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분히 작동된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제 가격 정책이 거기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 중에 이건 이제 뭐 그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거지만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전기요금 정상화이고 그 전기요금 체계를 정상적으로 바꿀 때 이런 수요 관리나 효율 향상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정부가 수요 관리나 효율 향상을 더 강화하려고 한다면 기존의 좋은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현실화할 수 있는 뭔가 이제 가격적인 수단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뭐 여의도 문제도 있고 국민 문제도 있고 정부 문제도 있으니까 훨씬 더 복잡한 얘기가 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3차 예기본 작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좀 첨언을 해드리면은 지금 그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의 핵심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수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직 결론난 건 없습니다만 어떻게 하면은 지금 질문하신 분의 의도와 맞춰서 어떻게 하면 수요 관리에 좋은 툴을 발굴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의 굉장히 핵심 아젠다 중에 하나고 거기에 이제 세제나 가격도 당연히 이제 고려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나 첨언하면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보완이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그 스마트 에너지 시티로 유명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중앙 정부에 관계없이 시의회에서 일종의 그 빌딩 이피션시 오디트 코드라고 그래서 건물 에너지 감리를 받아서 3년에 한 번씩 리포트하는 그 제도를 시 차원에 출범했는데요. 3년에 한 번씩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그 빌딩 레노베이션을 못하게 하니까 모든 빌딩 오너들이 다 참여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관련 그 업체가 미국 내에서 한 300여 개가 지난 5년간 생기고 일자리도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관리를 하되 그냥 단순히 그 옥죄 있는 식의 수요 관리보다는 그 잡을 만드는 형태의 수요 관리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에너지 믹스 측면만 볼 때 발전 쪽은 7차 계획보다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 실장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소장님 하시겠습니까? 김 실장님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간단히 저기 질문의 의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2030년 질문의 의도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저 수요 예측을 더 해서 더 많이 지어야 되는데 8차 계획에 의하면 더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냐? 저거는 그
7차 계획 때 이미 그 주요 발전 설비의 그 대용량 설비의 진입에 대해서는 거의 그 결정이 났습니다. 석탄 같은 경우에는 7차와 8차가 달라진 것이 거의 없고요. 지금 8차에서 달라진 것은 6기의 원전을 신규로 지을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2030년 전력 믹스를 보면 여전히 원자력의 비중도 한 24% 되고 석탄의 비중이 지금 정부 전망으로는 36%로 나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2030년에 석탄 발전의 비중을 30% 이상 잡는 나라가 거의 드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믹스 자체도 굉장히 이제 20세기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보완이나 에너지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통해서 석탄 믹스를 좀 더 30% 이하로 줄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스 발전에 건전한 유지 이 기여를 확보하는 쪽으로 오히려 좀 더 믹스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 어제 그 세션에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질문하신 분의 그 의도를 보고 제가 좀 첨언을 해드리면은 2017년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그 전력 설비 용량이 한 117기가와트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산업인데 산업이 한 60여 기가와트를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20여 기가와트를 이제 뭐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데 1년에 2번씩 이제 피크가 오지 않습니까? 피크가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오는데 작년에 한 88기가와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설비 용량 측면에서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정부에서 신고리 오리고기를 포함해서 없어지는 걸 빼고 순증되는 그 2022년까지 순증 캐파가 또 24기가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걸 발전소를 짓는 계획은 당분간 아마 에너지 산업계를 위해서도 결국 짓고 돌리지 않으면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산업계를 위해서도 지금은 이제 그거 할 수 있는 시절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포함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지속 가능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발전 가능성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수소에너지가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소 사회로 가기에 앞서 천연가스 등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1차 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생산, 이용하는 기술은 이미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번 포럼에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 아쉽습니다. 수소 에너지에 대한 입장과 수소 에너지 보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김 시장님 좀 얘기해 주시죠. 김 시장님. 네. 현재 국회에 수소 경제 법안이 2건이 올라와 있어요. 하나는 이채익 의원 발의하고요. 하나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두 내용의 법안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안과는 다르게 수소경제법은 쉽게 통과될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의 사회는 수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수소를 얻는 방법입니다. 값싸게 얻어야 되고요. 인프라가 충분히 공급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은 경제성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수소를 이용해서 산업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수소 연료전지입니다. 두 번째가 수소차거든요. 근데 수소 연료전지는 상당히 많이 이제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고요.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하더라도 신에너지의 분류에 이게 들어가요. 차는 최근에 이제 산업부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서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수소가 상당히 보급이 촉진이 될 것이고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아마 산업적으로도 활성화될 것이다. 정확하게 아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좀 첨언할 게 있는데 그냥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또 관련했으면 점심시간에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짧은 질문을 뒤에 들어온 건데 하나 박대일 팀장님한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롯데타워에서 5가지 신재생 설비가 설치됐다고 하셨는데 연간 총 전력 소비량의 몇 % 정도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 질문인데요.
마이크 네. 예, 전기로만 보면은 사실 아직은 좀 미미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 5가지를 가동을 했을 때 그냥 에너지 측면으로만 보면은 그 당초 계획이 한 7% 정도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뭐 설계량만큼 다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요. 현재 신재생 에너지로 운영되는 게 한 7.5%. 그래서 계획보다는 한 0.5% 정도는 더 상회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그 전기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고 그냥 난방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현재 약 한 7.5% 정도로 운전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마 이 교수님이 답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좁은 관계로 신재생 에너지 확충에 어려움이 있으며 중앙 집중식 전력 및 에너지 공급 시스템 때문에 더욱 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북한과의 화해 무드에 있는데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확충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뭐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마찬가지로 입지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북유럽 국가들, 유럽 국가들은 이제 offshore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가장 큰 2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대규모로 또 수용성의 문제가 그나마 조금 덜하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도 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대규모도 필요하고 소규모도 필요하다면은 그런 방안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용하는 것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산형이라는 것이 물론 에너지를 공급한다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교육자기도 해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그런 소규모 그런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확장시키는 방법들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근데 그 각각에 따라서 어디냐에 따라서 산지면 산지 아니면 농지면 농지, 학교 옥상의 옥상, 공공 건물의 옥상 아니면 아파트 베란다 아니면 다양한 거기에 따라서 이해관계자들도 다 다르고 이해도 다 다르다라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분류하고 그분들의 요구가 뭔지, 그분들이 우려가 뭔지, 그분들 이해가 뭔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정책들을 고려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각각의 케이스마다, 그렇지만 일반화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마다 좀 연구가 되고 그것이 실제로 실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북한과 화해 무대와 관련된 북한 협력과 신재생 에너지 확충 방안은 이 분야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과 연계돼서 비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화해 모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의 그런 협력, 에너지와 관련된 협력이라고 본다면은 어떤 에너지원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뭐 지금 평화 발전소 같은 것들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뭐 LNG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석탄은 안 할 가능성이 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어떤 에너지원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고 그게 상징적으로 뭐 DMZ의 그런 평화 발전소를 짓는 것뿐만 아니고 나중에 그 협력 사안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장기화되고 지속화된다고 했을 때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신재생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기술적인 정책적인 협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연구를 하나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분산형 에너지가 이 에너지 협력, 특히 북한의 에너지 그 망과 잘 맞는 게 저희가 강한 그러니까 아주 높은 볼테이지를 송배선을 하기가 힘든 그런
구조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재생에너지 중심의 그런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그 북한 지역에서도 에너지 협력들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오늘 사실 저희가 오기 전에 조찬 회의가 포럼이 있었는데 그 주제가 바로 오늘 남북 이슈가 돼서 거기서 나온 그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그냥 첨언해드리면요. 북한에 지금 대규모의 중앙 집중식 발전소를 짓기는 아직 너무 개통 인프라가 안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개통 인프라를 이제 갖추지 못하면은 중앙 집중식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더라도 송전을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개통을 다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래서 물론 장기적인 포석은 아닌데 단기적인 포석이 뭐 예를 들면은 그 평화 지역에다가, 근데 북한 쪽이 아니고 북한 쪽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제어가 안 되니까 북한 접경에 가까운 남한 쪽에다가 그 LNG 발전소를 지어서 거기서 뭐 러시아에서 PNG 가스를 그 연결해주면은 전기를 우리가 그쪽에서 가스를 끊으면 우리는 전기를 끊는 뭐 일종의 약간 그 볼모라 그럴까요? 뭐 그런 형태의 접근. 그 다음에 이 에너지가 필요한 쪽에 그 신재생을 중심으로 하는 마이크로그리드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단기적인 대안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북한의 경제가 굉장히 크게 발전하면 또 중앙 공급식도 고민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첨언해드리고요. 시간이 이제 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두 가지 질문이 비슷해서 이거는 꼭 답변 안 해줘서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뭐냐면은 한 가지가 뭐냐면 REC 가중치를 보면은 태양광은 축소되고 해상 풍력은 강화되었는데 이 8차 수급 계획이나 RE 3020의 보급 전망한 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달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비슷한 질문인데 REC 가중치 법안이 6개월 만에 바뀌어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의해서 피해를 본다면 이제 현재 불만이 굉장히 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궁금합니다. 했는데 아까 사실은 김 수장님이 현재 진행 중이고 어떤 시장에 시그널을 던진 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혹시 첨언이 계시면은 좀 해주시죠 뭐. 아시겠지만 REC 가중치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요. 공청회를 통해서 일단은 내용을 공개했고 지금 현재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종합 검토해서 6월 달에 고시가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그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이런 토론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걸로 듣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간 아주 기가 막히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좀 장기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3020 목표는 20%인데 2050년 정도 되면 이제 화석 연료가 거의 고갈되는 시점하고 맞닥뜨려질 텐데 수력이 우리나라도 처음에 개발하다가 이제 결국 한계에 도달해서 수력은 더 이상 개발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화석 연료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2050년 정도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얼마나 공급이 가능하다고 전망하십니까? 우리 에너지 기본계획은 40년까지 되어 있는데 50년 전망을 물어보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상원 소장님 한번 1회나 활동하시니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얼마 전에 어떤 전문지에서 2050년 발전 믹스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했었는데 저는 그 질문을 미처 보지 못하고 넘어갔었는데 여러 전문가들의 답변을 보니까 203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0%인데 2050년이 돼도 별로 증가를 안 했더라고요. 30%라고 답변하신 분도 있고 25%라고 답변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2030년 20% 목표는 우리가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지만 그 후는 힘들다고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15년 동안의 경험이 우리에게 약간 뭐랄까 좀 그런 소극적인 생각을 만들어 형성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에너지기술연구원이나 에너지경제연구원 같은 데서 수년 동안 연구를 했고 지난해 연말에 더 연구를 해서 나온 걸 보면 우리가 보급 잠재량, 보급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잠재량이 그것보다는 훨씬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잠재량으로 넣지 않은 그 영농형 태양광이나 그 다음에 건물 일체형 태양광 그리고 또 미래 현실화될 어떤
부유식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국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불리한 여건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도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절반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국가 간의 개통 연계를 통해서 주변국들로부터 좀 들여오게 된다면 우리도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을 미래에는 갖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한 1분 정도 패널로 오셨으니까 마지막 그 말씀 한마디지만 이상호 소장님 하신 걸로 치고요. 3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 먼저 하시죠. 네, 아까 그 북한과의 재생에너지 협력은 북한의 에너지 문제 그리고 저희 에너지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필요하지만 그 기조 발언에서도 말씀하셨던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그 기후 변화의 NDC에 대응하는 또 아주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화해 무드에서 또 어떻게 바뀔지는 뭐 불확실성은 있지만 만약에 이런 무드가 계속 된다고 한다면은 에너지 협력 그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협력 부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이 정책이나 내용들은 비가역적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정책은 틀림없고요.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져도 좋은 게 올해 5월 달까지 재생에너지를 보급한 양이 1.4기가와트예요. 올해 목표가 1.7기가와트였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 주시고요. 좀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저는 뭐 정책과는 조금 먼 쪽에 있는데 뭐 오늘 뭐 참석한 기왕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뭐 실제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아직 좀 이릅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있는데 좀 더 그런 관련된 데이터들을 좀 축적을 하고 그래서 대규모가 됐든 소규모가 됐든 이런 에너지 관련된 부분의 발전에 조금 이익을 담당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시간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제 마지막 질문에 제가 좀 답변하면서 이 세션을 마치고 있습니다. 2050년의 전망이 얼마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CRS가 안 합니다만은 지금 그 미션 이노베이션 하는 모임에 가보면은 유럽의 국가들은 벌써 2050년 전망들을 이렇게 하나 둘씩 그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게 제가 잘 아는 이제 개인적인 친구인데 핀란드에 교수하는 크리스찬 브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한국의 2050년 리뉴어블 전망을 자기 혼자 계산해서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핀란드 출장 갈 때 공항에서 만나서 한 2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그 친구의 시뮬레이션 하면 2050년에 100%가 가능하다. 상세한 얘기는 아마 그 친구가 쓴 논문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 질문 주시는 거 답은 20%에서 100%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끝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논의 뭐 그다음에 거기에 생기는 기술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뭐 다양한 그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텐데 거기에 결국 핵심이 그 국민적인 지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청정에너지 사회로 가기 위한 그런 거를 지지해 주시고 그러면 국회도 움직일 거고 그래서 대한민국도 좀 청정에너지가 그 주인이 되는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